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5.6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연력학의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뭐에 대한 걸 배울 거냐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5.5에서 열기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열기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열을 일로 바꿔주는 장치였는데 그것의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인 열분의 2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효율이 과연 여러분들 100%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문제를 그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연력학에서 여러분들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연력학 이법칙을 설명하는 거를 떠나서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게 자연계의 모든 법칙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범용적인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개괄적인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당위적인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기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연력학 제2법칙의 네 가지 표현들을 그냥 간단히만 보면은 어떤 열기관도 여러분들 열 효율이 1이 될 수 없다. 100%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걸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을 가지고 소모할 수 있는 소비된 열을 가지고 전부 다 100% 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상함을 느끼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마찰되는 열을 가지고 마찰로 발생한 열을 전부 다 내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어떤 열기관도 열을 가지고 100% E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연력학 제2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실제 열기관도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조차 좋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카르노 기간이 도대체 몇 프로인데요? 그런 질문이 무의미한 거 여러분들 알죠? 왜냐하면은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은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어떤 온도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간이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 값이 결정돼야만 효율이 결정되는 거라서 카르노 기간의 효율이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개의 열원 사이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열기관도 절대 카르노 기간의 효율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열적 흐름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인데 열적 흐름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고온과 저온의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마땅한 일인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는 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이동하게 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냉장고에 대한 얘기였죠. 냉장고는 여러분들 어떤 장치였냐면 외부에서 일을 해줘가지고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열을 보내는 장치가 냉장고였죠. 그런데 그 어떤 냉장고도 일을 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에너지를 보낼 수 없다. 열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냉장고로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연력학에서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는 게 과연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도대체 양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시도를 위해서 볼츠만이 어떤 개념을 도입하냐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자발적인 반응, 마땅한 반응,
자연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모두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정의했을 때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적인 표현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꼭 연력학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범용적인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정량적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고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예제 상황을 보면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방이 8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 보면은. 근데 같은 모양과 크기의 입자, 구분할 수 없는 입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 입자들을 얘기할 때 기체 입자들 개개를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4개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A, B, C의 3개의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 기체는 여러분들 4개, 그리고 방이 8개?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방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체 입자들이 고루고루 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단순하기 위해서 선생님 8개의 방에 4개의 입자를 넣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여기 여러분들 A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모두 한 방에 있는, 몰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B는 인접한 4개의 방에 입자 한 개당 방 하나에 입자 한 개씩 들어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방 2개씩을 짝지어서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 입자 하나하나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입자 하나가 이 2개 방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 하나는 못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A, B, C 3가지 상태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건데, 이 경우의 수를 왜 구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엔트로피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경우의 수라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뭐를 상상하기가 좋냐면 투명한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방울이 이렇게 고르게 퍼져나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고르게 퍼지는 잉크방울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향수병을 열었을 때 향수병 안에 있는 그 기체 입자들이 고루고루 퍼져서 냄새가 고루 퍼지는 그런 것을 확산을 정량적으로 설명 가능한 모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사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이제 수학에서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엄밀한 표현, 엄밀한 어떤 조건들을 줘서 구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A에서 C로 갈 때 경우의 수가 커진다라는 추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얘는 경우의 수가 1이고요. 방 하나에 4개 집어넣는 게 뭐 한 가지 방 경우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4개의 방에 여러분들 고루고루 그 하나씩 퍼뜨릴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게 사실 그 인접한 방이라는 게 이런 경우의 수만 가능한 것이 아닐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인접한 방에다가 하나씩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런 방에다가 4개의 인접한 방에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들 이런 방것 3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넣어서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예를 들면 5개, 뭐 이따 칠게요. 그리고 뭐 굳이 여기서 조건을 정확하게 주질 않았기 때문에 구하려면 더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뭐 처음엔 뭐 6개, 이것도 치면 뭐 7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정확한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낸 문제는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4, 5개 정도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접한 방 4개를 지정해서 그냥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결국 인접한 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접한 방 2개를, 그러니까 4등분을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방에다가 입자 하나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문제는 여러분들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둘 중에 뭘 집어넣을지. 그러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2개죠. 방 2개당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오죠. 어느 한 방에다가
입자를 넣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의 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4개의 사건이 여러분들 곱사건이지 4개의 방에다가 따로따로 그 입자를 집어넣는 게 얘네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곱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씩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게 네 개가 각각 독립적인 어떤 케이스니까 그것에 여러분들 4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구하는 건 수학 문제니까 여기서는 깊게 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경우의 수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 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자연계의 자발적인 반응이 경우의 수가 작은 곳에서부터 경우의 수가 큰 쪽으로 점점 변화해 간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량적으로 자연계의 에너지 흐름을 또는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작으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작은 것으로 취급하고요. 경우의 수가 크면 그만큼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엔트로피의 숫자가 큰 거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자연계의 변화 방향이 작은 방향에서 큰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델타 S가 0보다 큰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자발적인 반응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 정성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얘기들을 엔트로피라는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엔트로피에 대한 통계 역학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통계 역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정의를 해보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이 본 이 예제에서 만약에 이거를 실제 어떤 기체 케이스로 바꿔본다라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시도만 해볼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이거를 실제 케이스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방에 있는 기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수, 그러니까 방의 개수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면 셀 수 없이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거를 경우의 수로 계산할 방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100개의 방에 예시를 100개의 방에 150개의 입자를 채워 넣는 그런 문제로 선생님이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 예제를. 그러면 여러분들 100개의 방에 50개의 입자를 만약에 여러분들 50개를 한 방에 채워 넣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1일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엔트로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중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0개를 한 방에 몰아넣는 경우의 수. 그리고 50개를 고르게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개의 방을 2개씩 나눠가지고 50등분 한 다음에 그 50등분한 2개의 방에 둘 중에 하나의 기체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각각 다 곱해주면 될 겁니다. 결국 W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50승만큼으로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는 여러분들 얘 1이나 16이나 사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선 여러분들 얘하고 얘가만 딱 비교해봐도 얘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것을 엔트로피로 정의하려 하니 스케일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케일이 큰 것을 좀 작은 스케일의 단위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방법을 취해 줄 수가 있냐면 로그를 취해서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스케일을 줄여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빛의 그
과학에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초기값하고 나중값이 차이가 엄청 큰데 배수가 엄청 큰데 그게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숫자 값의 일반적인 추이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그 스케일을 취하는 여러 가지 그 물리량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소음의 세기, 데시벨 얘기할 때, 세기를 얘기할 때, 실제 가청 주파수보다 여러분들 10의 몇 승이나 센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얘기할 때, 세기를 얘기할 때, 와트 퍼 미터 제곱의 세기로 얘기하려 그러면 그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로그를 취해서 데시벨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여러분들 별에서 절대 등급 얘기를 할 때, 또는 상대 등급 얘기를 할 때, 빛의 밝기가 여러분들 실제로는 엄청 밝은데 등성이 여러분들 뭐 5등성 차이 날 때마다 100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100배 밝은 걸 단순히 여러분들 5등성만큼 차이 나는 것에서 그 차이 나는 걸로 그냥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줄여준 거잖아. 100이라고 하는 스케일을 5라고 하는 스케일로 줄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사용되냐면 로그라고 하는 스케일이 사용이 됩니다. 로그라는 수학적인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경우의 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줄여주는 방법으로 로그를 취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기호로 뭐로 쓰냐면 S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단위가 줄 퍼 켈빈이란 단위를 쓰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너무 쉽게 무질서의 척도라는 말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질서의 척도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게 여러분들 뭔데? 무질서한 게 무질서한 거죠.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통계학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무질서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통계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연력학적으로는 중요한 성질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상태함수다라는 성질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상태함수라는 것을 정의했던 연력학적 물리량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였냐면 내부 에너지였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만의 함수였냐면 온도만의 함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 연력학적 변화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 변화만 구하면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온도만의 상태 함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똑같이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에도 적용시켜서 엔트로피라는 것도 변하게 될 때 내부 에너지처럼 연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처음과 나중에 상태만 보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엔트로피가 변화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부 에너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 온도만의 상태 함수였지만 얘는 여러분들 그냥 상태 함수라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특정 온도, 특정 압력, 특정 부피 조건이 맞아야만 엔트로피가 대응되는 개념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엔 등온선을 따라가게 되면 무조건 그 내부 에너지가 다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온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면 0이었잖아. 델타 T가 0이니까. 그런데 엔트로피는 여러분들 딱 온도만의 상태 함수, 압력만의 상태 함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 압력, 부피가 달라지면 엔트로피는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온도, 압력, 부피를 가지고 어떻게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는 정의가 안 돼요. 뭐만 정의가 가능하냐면 엔트로피의 변화만이 정의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연력학적으로 경로에 무관한 처음과 나중의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 엔트로피다라는 개념을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통계 역학적으로 왜 상태 함수냐 하면은 개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똑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큰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계의 모든 자발적인 반응, 자연적인 반응은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적은 상태에서 많은 상태로 변해간다라는 것이 통계 역학적인 정의인데, 그거를 여러분들 근거로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통계 역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S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 W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이게 여러분들 스케일을 줄여줄 수가 있고, 거기다 여러분들 KB라고 하는 값을 곱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KB라고 하는 볼츠만 상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뭐 PV는 NKBT를 얘기할 때나, 또는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BT라는 걸 얘기할 때, 결국 여러분들 미시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거시적인 개념과 연결 지을 때 썼던 변수였었죠. 그런데 그 값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로그 그 다중도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다 로그를 취해준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는 0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차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KB라고 하는 상수가 곱해져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 KB라는 것이 연력학적으로의 엔트로피 변화와 연결짓기 위해서 그 KB라는 상수가 포함되어야만 이게 여러분들 연력학적인 내용과 대응 관계가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자, 그러면 연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볼 건데, 우리가 그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엔트로피 자체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트로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력학적인 변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거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상태 변화에 따른 델타 S는 정의 가능합니다. 엔트로피 변화는 정의 가능한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가 되는 방향으로 열적으로 변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과 통계역학적인 개념과 이제 연결고리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하면, 물체에 여러분들 열 에너지가 유입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여러분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열의 이동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차가 크면 여러분들 똑같은 열이라도 이동하기가 훨씬 더 이동이 더 쉽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차이가 큰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차이가 크면 그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아주 쉽게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근거로 해가지고 엔트로피의 연력학적인 정의를 얘기해 보면, 연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특정 온도의 기체나 물체에서 DQ라고 하는 열이 유입이 되면 그걸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최종값의 그 처음부터 나중값의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 델타 S라고 하는 처음과 나중의 엔트로피 총 변화는 미소 엔트로피 변화를 전체 적분해 준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물리학 수준에서 이거를 적분하는 게 복잡하게 나올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거의 가장 간단한 문제의 케이스만 다뤄볼 건데, 등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등온 과정에선 사실은 뭐가 항상 적분값에서 일정하냐면 t가 항상 일정하니까 우리가 t를 적분 바깥으로 빼내주면은 인테그랄 dq만 남겠죠. 결국 여러분들 델타 x가 뭐인 걸 알 수 있냐면 t분의 델타 q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고급 물리학 수준에서 다루는 어떤 엔트로피의 변화는
등온 과정 정도의 엔트로피 변화가 거의 다고요. 정의 자체는 여러분들 그 인테그랄 T분의 DQ다라는 것 정도는 좀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도 가능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열 과정은 여러분들 열의 유입이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델타 Q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엔트로피의 변화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의가 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열적 흐름이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게 정량적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한 게 우리가 예제 문제에서 보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 왜 자연스러운지를 양적으로 설명해 보자라는 게 엔트로피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면 정의를 해보는 거야. 고온의 물체를 TH로 저온의 물체를 TC로 정의하고 열이 흘러가는 양을 Q라고 얘기를 할게요. 흘러가는 양의 절대값.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TH에서 TC 쪽으로 열이 흘러가는 걸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고온의 경우에는 열이 빠져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온의 경우에는 열이 빠져나가니까 S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소네요. 근데 그 빠져나가는 감소량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 거냐면 TH분의 Q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온의 물체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게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냐면 TC분의 Q만큼 TC의 온도에 Q만큼의 열이 유입되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TC분의 Q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 전체적인 어떤 엔트로피 변화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얘를 그냥 TH와 TC라고 얘기를 할게요. SH와 SC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전체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H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와 C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둘 다 얘기해 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TC분의 Q 그리고 TH분의 Q를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흘러들어간 열은 똑같은데 TC가 여러분들 온도가 더 낮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분모가 더 작으면 그 전체 값이 분수 값이 더 크죠. 왼쪽이 더 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델타 S의 총 변화량이 개의 총 변화량이 양수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양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Q라고 하는 것을 온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눈 그런 어떤 빠지는 열량 또는 유입되는 열량에서 T라는 것으로 나눈 걸로 S를 정의해야만 이런 어떤 열적인 흐름이 설명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엔트로피를 열역학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를 가지고 열적 흐름을 설명하는 건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뒤에 예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엔트로피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건데 자, 그림과 같이 시작점에서 EP0, V0였던 이 지점에서 EP0, V0였던 시작점에서부터 P0와 EV0로 바뀌는 나중점까지 1번의 경로와 2번의 경로를 통해서 연력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앞에서 이런 문제 비슷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 두 연력학적 변화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보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1번, 2번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연력학적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거고 엔트로피 값이 존재를 할 거고 SI가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점이라고 하는 연력학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SF라고 하는 값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얘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시작과 나중에 상태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태 함수의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델타 S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SF와 SI의 상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1번 경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와 우리가 1번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구할 수 있는 S1과 2번 경로에서 만들 수 있는 델타 S2라는 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처음과 나중에 상태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S 델타의 S1과 델타의 S2는 결국은 여러분들 그냥 델타 S 똑같은 델타 S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얘가 처음과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냐면 시작점에서 EP0 V0 EP0 V0 P0 EV0 결국 P0와 P와 V의 곱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PV의 곱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했냐면 온도가 같은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 I하고 F가 등원선을 따라 지나가는 두 개의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등원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I에서부터 F까지 계산한 것과 이렇게 계산한 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큰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 이 엔트로피 변화가 뭐로써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등온 과정이니까 어렵게 적분할 필요 없이 T분의 델타 Q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T분의 델타 Q에서 델타 Q를 등온 과정을 통해서 집어넣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NR에 T에 LN에 V분의 V'으로 이렇게 델타 Q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T라고 하는 것은 소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부모 분자에서 그리고 이 V'이라는 게 V의 몇 배냐면 2배인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뭘 보고요? V0에서 2V0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값이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게 NR의 ln2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우회적으로 지금 구할 수가 있는데 등온 과정을 따라가는 걸로 우회적으로 그 정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정량적으로 이 방법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일반 물리학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일반 물리학에서 단열 자유 팽창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두 공간이 있는데 한쪽에만 기체가 가득 차 있고 한쪽엔 진공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막을 탁 터트리면은 왼쪽에 있던 기체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게 될 건데 그 확산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얘가 넘어가면서 뭐가 변하지 않냐면 그냥 막이 터졌을 뿐이지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온도 값이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온도라는 게 내부 에너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내부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들의 총합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등온 과정을 따라서 부피가 2배로 변하는 그런 문제로서 엔트로피 변화를 우회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엔트로피의 상태 함수의 성질, 경로 무관의 성질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예제로 가서 이제 순환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생각해 보면 순환 과정에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게 순환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카르노 기간의 이상기체가 두 열원 사이에서 열을 주고받으며 작동하는데 여기서 열 효율을 엔트로피 변화의 관점에서 증명해 보래. 이게 여러분들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순환 과정에서 뭐가 0인 걸 알아야 되냐면 델타 S가 0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의 엔트로피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점과 끝점의 상태가 같으니까 엔트로피도 그거에 대응되는 엔트로피 값도 똑같겠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라는 게 사실 카르노 기간에만 해당되냐? 모든 순환 과정에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엔트로피의 변화의 측면에서 카르노 기간을 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카르노 기간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엔트로피가 변하는 게 딱 등온 과정에서만 변하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A번을 보면 효율을 계산하는데 열 효율을 엔트로피 변화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의 순환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보기 위해서 각각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QH가 여러분들 기체에 유입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유입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는 TH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QH라는 열이 유입이 됐으니까 기체에 이만큼의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가 존재를 할 거고 기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얘는 단열 과정이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0이죠. 그리고 사실은 어디도 엔트로피 변화가 0이냐면 왼쪽에 있는 D에서 A 과정도 엔트로피 변화가 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개 과정에서는 얼마가 0이냐면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열 곡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과정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 엔트로피 변화가 얼마다라고 물어보면 TC의 온도에서 QC만큼의 열이 기체에서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만큼 여러분들 엔트로피가 감소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 TH에서 QH만큼의 열이 유입되고 TC에서 조금 옮겨 적을게요. TC에서 QC만큼의 열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여러분들 총 엔트로피, 기체의 총 엔트로피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0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0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냐면 QH분의 QC라고 하는 것이 TH분의 TC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을 계산할 때 1-QH분의 QC라고 하는 일반적인 열 효율의 공식을 카르노 기간에 해당하는 걸로만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1-TH분의 TC라고 하는 결론을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로부터요? 여러분들 QH분의 QC가 TH분의 TC와 같다라는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만 적용되는 거냐면 카르노 기간에만 해당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른 열기관에서는 성립 안 합니까? 당연히 성립 안 하죠. 다른 열기관에선 열이 유입되는 게 단열 과정만 그 등온 과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과정에서도 열의 유입 유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제 이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체 개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이 답을 보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열기관보다도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좋다라는 거를 좋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 기체의 관점에서 기체가 여러분들 일을 해준 건데 이 일을 해준 게 열이 유입되고 빠져나가더라도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라는 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까지 다 생각해서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고온의 물체에서 열이 빠졌고 저온의 물체에선 열이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TH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TH다라고 하는 온도에서 QH만큼의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TC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TC의 온도에서 QC라는 열이 유입됐으니까 저온의 열로 유입이 됐으니까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기체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델타 S가 0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선생님이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물어보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물어보면 이게 여러분들 TC분의 QC 빼기 TH분의 QH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여러분들 0이다라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여러분들 얘가 0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뿐만이 아니고 개의 엔트로피 변화까지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관은 카르노 기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기관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열기관은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엔트로피 변화가 0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엔트로피 변화가 0으로 만들어주는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좋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인 어떤 반응보다 엔트로피 변화가 0인 반응이 제일 일어나기 힘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르노 기관이 최고의 열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열기관보다 효율이 좋은 것을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것과 그리고 카르노 기관이 왜 다른 열 기관보다 좋은지를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력학적으로 당위적인 어떤 일들, 자연스러운 일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연력학적 에너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엔트로피라는 게 연력학에서부터 출발했지만 그거보다 더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이라서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의 설명에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통계학적 역학적인 정의와 연력학적 정의 둘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들 연력학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 길었지만 일반 물리학에선 여러분들 세네 단원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원에 요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잘 잡아두면 일반 물리학에 가서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잘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